안녕하세요. 어디 할 차례예요? 임대차요? 아예 처음 시작인가요, 임대차? 네, 좋습니다. 앞부분에 임대차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죠? 네, 다시 할게요. 그렇죠. 임대차, 이것도 이제 매매하고 아주 유사한 계약이에요. 근데 좀 다른 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인데, 어떤 내용의 법률관계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물건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 있죠. 특허권 이런 것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권리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거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뭘 주겠다? 차임을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에요. 예, 보통 이제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한다. 이게 대가적 의미의 채무죠. 그래요. 우리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트릭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사용대차는 일방 당사자가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용대차든 임대차든 사용기간이 끝나면 목적물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쌍무계약이냐 이런 걸 이제 가끔 물어본다고. 사용대차 가지고 말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약을 올린다고.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가 차임이고 사용수익의 대가가 목적물 반환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임을 지급하다가도 목적물 반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 얘기하는 거고, 사용대차 계약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 수익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의존적 결령 관계가 있는 급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뒤지게 어려워요. 뭐라고요? 상호 의존적 결령 관계가 있는 급부다 그래요. 뭐 상호 의존적까지만 하고 거기 뒤에 거 안 하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그쵸, 급부다. 급부다까지 해. 급부다. 다 길게 한번 해봐요. 시작. 그렇죠. 그렇게.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쉐도잉이거든. 똑같이 쫓아가는 거. 그래서 쌍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잖아요. 유상계약이고, 불료식계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자, 이거 매매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쌍무, 유상, 불료식, 낙성계약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성계약이니까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합의요?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의 합의만 있으면. 오? 뭐가 없는 거야 지금?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증금이 없어서 임대차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동남아 쪽에 어디든지 이 아시아 쪽,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 건물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무슨 봉을 잡은 거 마냥 이렇게 많이 받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 사실은 왜 받는 거냐?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못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믿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보증금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고, 보증금은 요물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낙성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물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 계약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 계약이고요. 또 불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에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서면을 할 수도 있고 구두를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죠.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한 거고요. 유상계약이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1000제곱미터였다. 1000제곱미터를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너무 크다. 1000제곱미터는 100제곱미터였다.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매월 차임을. 근데 가서 실측해 보니까 80제곱미터밖에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 그러면 100만원 다 줄 일이 없죠.
면적에 비례하면 80만 원 정도로 해서 대금 감액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쌍무 계약이다라고 하니까 사용 수익의 대가가 차임 지급이죠. 사용 수익 제공 안 해주면 차임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거를 여기서 또 얘기할 건 없고 나온다고 또 틀릴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렇지 하긴 또 여러분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쌍무계약의 개념과 유상계약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나올 건 아닌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임대차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도 임차인은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됐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여기 특히 이제 시험엔 요거 위주로 나오는데, 이 무슨 뭐 대단히 휴머니즘이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엔 돈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어떻게 취급되는 경향이 최근에 있죠. 굉장히 그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는요. 돈 있는 사람은 뭐 몇 달 전에 태극기 들고 다니던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렇죠? 한국에 그런 풍조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풍조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은 또 안 가리면서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시험도 사실은 임대인의 권리는 뒤집어서 보면 임차인의 의무예요.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겠죠. 권리인데 이걸 위주로 내고 이걸 위주로 내야 임차인이 뭔가 보호되는 듯한, 그리고 휴머니즘을 많이 갖추고 있는 휴머니스트로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내는데 정말로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거 위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는 이쪽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 내용이 임차인의 권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임차인의 권리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권이죠. 여기서 임차권이다라고 하는 건, 자,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기로 했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도록 했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목적 내지는 이 목적물이 정해진 용법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건물,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원하겠다고 아마 임대를 했을 겁니다. 임대를 했으면 계약으로 정한 목적이 있죠. 임대차 계약으로 정한 목적 또는 용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건 시험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만들어 줘야 되냐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 줘야 돼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잖아요. 이 기간 내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목적물을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침탈당했답니다. 그럼 그거 누가 뺏어줘야 되죠? 임대인이. 왜냐하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뺏어줘야 됩니다. 비가 샌다. 이거 누가 고쳐줘야 되죠?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비가 새는 이유가 임차인이 어저께 술 먹고 위에 올라가고 말춤을 춰버렸네. 싸이 흉내내면서. 그래갖고 비가 샌대요. 이거 누가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임차인의 그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보증금으로 여기 손해배상에 충당해버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선 자기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또 쫓겨나기까지 하니까 황급히 고치는 거죠. 술 깨면 빨리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임대차 존속 중에 누구의 잘잘못 따지지 않고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불편해지면 임대인이 유지보수 관리 수리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고장이 났대요. 비가 샌다고. 어저께 올라가서 말춤도 안 췄어. 근데 갑자기 비가 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얘기해야 되죠. 이거 사용 수익이 불편하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그게 외세 이렇게 얘기하죠. 뛰어옵니까? 이러고 절대 안 뛰어오죠. 뭐라 그래요? 그게 외세냐고. 뭘 외세겠어. 말춤 안 췄대는데 때 됐으니까 세는 거겠죠. 그래. 그래도 임대인 안 뛰어와요. 그럼 급한 사람 누구요? 또 임차인 또 정신력으로 여기다가 양동이 받쳐놓고 임대인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그럼 그 비용도 원래 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서 그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인데 요거 말이죠. 되게 웃기는 게 임의규정이에요. 이거 비용상환 청구권의 포기특약이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다.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 거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되게 웃기는 게 여태까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비용상환 청구권의 포기특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임대차 하면서 보통 이제 임대인 아주머니가 임차인 세대한테 그런 얘기하죠. 웬만한 건 집이가 고치요. 그러면은 세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러는 순간 이제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되실 중개업자님들께서 옛날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문장을 좀 쓴다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원상회복 반환한다 이런 내용을 써놓는다고. 원상회복 반환한다 그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특약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 포기특약이 유효라는 거야.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우리 민법 제 62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강행규정 아니면 임의규정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포기특약이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판결을 내놓습니다. 자, 유지보수 관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데 쌍방 합의로 유지보수 관리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 특약이 뭐죠? 웬만한 건 집이가 고치요 이런 거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면제 특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 유지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붕이 날아갔대요. 이것도 필요비가 발생하죠. 이건 보존 비용이잖아. 지붕이 없으면 이건 무슨 계량이라든지 유익비가 아니에요. 지붕을 다시 얻는 건 이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필요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야. 특약이 있었으면. 그렇죠. 근데 특약을 뭐라고 했냐면 웬만한 건 집이가 고치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웬만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건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임의규정으로 정해진 이유는 쌍방 간에 합의를 하면서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살으라고들 임대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까지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큰 거는 계속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판결로 이렇게 해준 거죠. 대전에서 있었던 판결이죠, 이게요. 대전에 있어서 어떤 분이 웬만한 건 집이가 고치요 그랬는데 한번 태풍이 와갖고 지붕이 날아갔는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임대인이 안 고쳐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은 임차인이 고쳤겠죠. 그리고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주라고 했던 거죠. 양심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 그래요. 대전 분들 조심하세요. 좋은 거 할 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이제 임차인의 권리인데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임대차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임차인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차했다. 그럼 건물을 지은 건 임차인 을이겠죠.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굴까? 을이죠.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됐으면 그런데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럼 현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계약에 갱신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버렸다는 거야. 거절해버렸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좀 하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상권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지상권에 있는 283조 규정이 그대로 임대차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283조 규정에. 그런데 임대차에는 좀 특이한 임대차가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양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죠. 그래요. 혹시 임대인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지를 통고했다는 거야. 임대인이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했으면 몇 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그랬죠? 6개월 있다가 소멸하게 되죠. 6개월이 경과되면 어디까지 온 거야? 거절까지 온 걸로 봐서 바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것은 우리 판례 하나하고 민법 규정 하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갱신 청구 거절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건데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가 있었는데, 건물을 임대차한 걸로 볼게요.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인데, 임차인이 갖다 붙인 부속물이 있는데, 이 부속물은 지가 개인적인 영업을 위해서 갖다 붙인 거랍니다. 이거는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저 부속물이 붙음에 따라서 이 임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부속물들만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부속물들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들 있죠. 이런 것들만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네가 좀 사달라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요. 어떤 경우에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기간이 만료돼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차임연체 등 기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임차인의 권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시험에는 늘 여기서 나와요. 임대차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오면 1문제는 여기서야.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2문제는 나와요. 2문제 정도 나오고, 또 임차인의 의무도 있죠. 임차인의 의무인데, 그 임차인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차임의 지급 의무죠. 차임의 지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임은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매년 지급할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지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해서 일기분이 한 달에 일기분이 도래될 수도 있는 거고, 또 2달마다 한 번씩 내기로 했으면 2달이 일기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차임의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고, 그럼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 2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의 연체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연속해서 2번을 밀렸다가 아니라 차임 연체액의 누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차임이 연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연체된 차임이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2번이 연체가 됐다. 우리 이거 지상권에 있는 내용 한번 본 적 있었죠? 지상권 전 소유자에게 1년, 새로운 소유자에게 1년 연체가 됐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이 연체가 돼야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연체 차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할 때요. 혹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는 임대차도 있는데,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는 임대차였다라고 하면 그 연체 차임의 효과도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 이거 후퇴. 후퇴. 그래서 차임은 몇 기요? 2기 차임에 2기. 더 이상 안 들어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까지만 해버리고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괜히 들어갔어. 됐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비슷한 문제 한 번만 풀어보면 돼요. 후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죠.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관리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겠죠. 목적물에 반환 의무가 있는데 목적물 반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인데 이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임대인 시각에서 봐서는 이게 의무고요. 임대인 시각에 봐서는 이게 이제 권리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거는 매수 청구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게 보통이지만 임대인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됐거나 해지 등으로 종료된 때, 또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행사하는 매수 청구권은 그 원인 따지지 않습니다. 원인 따지지 않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물건이 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두고 가라라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전세권하고 지상권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 자,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사용수익을 제공해주면 임대차가 성립하네요. 그렇죠? 목적물 인도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차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다 정해야 되겠죠. 차임은 어떻게 하고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용수익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목적물 인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대차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대차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률 규정에 의한 임대차 성립은 농지 임대차에서 주로 나와요. 농지에서만 나오지 우리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농지법 배우셨나요? 예? 두렵지? 물어볼까봐. 그렇죠. 농지법 배우긴 배우셨을 텐데 지금 몇 월 달인데 지금 안 배운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농지법 배우셨죠? 농지법에서 두 문제 나오잖아.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오죠. 내가 민법 선생이라도 거의 다 알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예. 그런데 어쨌든 농보구, 농진구 이런 데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 네 글자로. 경자씨가 유전이라고.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이게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임대를 해야 되죠. 그때 그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대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임대해야 돼. 아니면 처분하던가.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은 처분하던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은행에 아마 임대차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범위가 아니고 농지법에서 나오는데, 농지법에서도 이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시험 쭉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 약정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데요. 기간 약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간 약정을 했으면요. 기간 약정을 했으면 제한 없어요. 제한도 없습니다. 최단 기간 얼마를 할 거고 최장 기간 얼마를 할 건지 이건 제한이 없는데,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 쪽에 가면 해당 특별법에서 최단 기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아,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거 얘기하는구나.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도 있는데, 기간을 약정을 했으면 그 존속 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간을 정했대요. 5년으로 정했다. 그럼 5년이 끝나면 임대차 어떻게 해야 돼? 갱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종료가 되면 임대차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갱신도 협의에 의한 약정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약정갱신할 수도 있고요. 또 묵시의 갱신도 있어요. 묵시의 갱신인데, 약정갱신도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얼마든지 약정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같은 거 없어졌고요.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 이 묵시의 갱신은 다른 데서 나오는 법정갱신하고 유사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이 임대차에서 나오는 묵시의 갱신은요. 그래서 임대차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던 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을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요. 임대인 갑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 자체가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전 임대차와 조건은 동일이죠. 조건은 동일,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이 임대차를 할 때 임차인을 못 믿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에는 보증금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 말고 담보를 그냥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금은 임차인 을이 낼 수도 있고 을의 형인 제3자가 보증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담보도 임차인 을이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법정갱신이 되고 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거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돼 버리는 거고, 나머지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라든지 아니면 누가 제공한 보증금이든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유효죠. 요거만 소멸해 버리는 거야. 누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고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여기도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고 여기에도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네요.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되면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이거 하는데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고 할 때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통고를 하게 되면 이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임대인이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이건 부동산만 그렇고 동산의 경우에는 각각 얼마? 5일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임자같이 보이죠? 임자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조항을 만든 사람이 시원하게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 때 처음에 만들어 거기 관여했던 분한테 제가 아주 젊을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602일은 5니까 이렇게 한 거야. 602일은 5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임자같이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동사는 왜 5일로 했을까? 602일은 5니까 오래했다. 금방 알려주고 물어봐도 무슨 이유가 있어. 이유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니 임대인이 하면 왜 6개월이요? 임차인이 하면 왜 1월이고? 에? 임자 만들려고 했다니까. 이렇게 임자 만들려고. 아, 전세권에 한번 가봐요. 전세권에도, 전세권 원래 임대차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있죠. 여기 기간 정함이 없는 이거는 임대차에만 있는 거예요. 기간 정함이 없는 뭐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임대차에만 있어요. 임대차에만.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게 전세권으로 넘어갔다고. 전세권에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있잖아요. 거기도 묵시의 갱신이 있죠. 묵시의 갱신. 거기 임대차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전세권이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 그게 나오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게.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숨 넘어가고 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고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도달하게 되면 쌍방 모두 6개월이잖아요. 둘 다 6개월이죠. 왜 둘 다 6개월이요? 거기는 너무 똑같으면 티나잖아. 그리고 둘 다 물권자니까 서로 힘이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은 임대인이고 한 사람은 임차인이잖아요. 누구 힘이 더 세요? 임대인이 훨씬 더 힘이 세죠. 어떤 분은 임차인 그러는데 무슨 임차인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힘이 세? 거지가 힘세? 이건희가 힘세? 게임이 안 되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는 서로 경제력의 차이가 게임이 안 돼요. 소송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90%는 임대인이 이겨요. 임차인이 소송한다고요? 버티고 계속 항소하고 그러면 결국은 돈 없어갖고 적당히 와갖고 그만둡시다. 그래갖고 자기 손해나는지도 모르고 합의하게 돼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 들고 다니는 놈처럼 취급이 돼도 돈을 벌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이 힘이 세고 임차인이 힘이 약하다라고 해서 6개월, 1개월 그러는데, 여기에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이런 것들은 요 법정갱신제도 요거는 어디에만 있는 제도라고 했어요? 임대차에만. 임대차와 똑같은 물건이 전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차 여기에 있고,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임대차에 있고 또 어디에 있고? 전세권에 있고. 우리 시험 범위에 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다 임대차 아니냐고. 그거 다 임대차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군데만 있지.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나요? 아니,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 그런 거는 임대차에만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역권은 있어요, 없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지역권 없어요. 그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 제도는 없죠. 또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제도는 여기 임대차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 묵시의 갱신이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 전세권에 있고 주임법에 있고 상임법에 있고 네 군데만 있다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만 보호해요? 임대인도 보호해요? 임대인은 보호 규정이 없나요? 거기는 없어요.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규정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에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꽤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거 만들 때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조인트, 구두발이 날라 들어온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시죠? 장군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지휘봉이 있어요. 쇠로 된 거. 지휘봉이 쇠로 된 게 있어. 이걸로 찔러 막 이렇게 배를 폭폭 찔러. 군대 가본 사람들 알아요. 이걸로 때리고 막 이걸 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묵시의 갱신이 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는데 최근에는 묵시의 갱신도 최단 기간 2년, 1년이 적용이 되잖아요. 다만 이때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거기 임대인은 왜 해지 통고 못하는 거야? 그렇지.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임차인 쫓겨나야 되는데 임차인 전혀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임차인만 해지 통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고 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서 성립한 계약이잖아요. 그럼 사용 수익의 제공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두 번째,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용 수익의 제공의 범위는
그야말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까지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으로부터 방지해줄 의무까지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뭐죠? MOTEL, HOTEL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의 임대차는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호텔 같은데 눈이 갑자기 막 이렇게 쏟아지고 가면 그 호텔 로비 입구 같은데 보면은 막 카페트 그 청소비 엄청나게 들 텐데 카페트 같은 거 뻘겋고 막 깔아놓고 그러죠. 막 눈 쏟아지고 그러는데 그거 왜 깔아놓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손님들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넘어지지 말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손님이 넘어져서 다치면 돈 들어가잖아. 돈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 드릴 텐데 호텔 로비 같은 데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넘어지잖아요. 계단 입구 같은 데서 넘어지죠.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텔 안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야 돼요. 호텔 안으로 떼굴 굴러 들어가서 아이고 그러고 거기서 119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기에 뭔가 미끄러운 물질이 있어서 넘어졌다. 그럼 미끄러운 물질이 있으면 누가 제거해 줘야 돼요? 호텔에서 제거해 줘야 된다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투숙객이나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난을 방지해 줄 적극적인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호텔 로비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라고요? 떼굴 굴러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넘어졌을 때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고 그래야 된다고. 쪽팔려 그러고 막 타러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저 사람 세상 참 민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죠?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 아시겠죠? 사용식 제공의 범위 정도까지 봤어요. 자, 우리 책으로 한번 볼게요. 뭘 가르쳐주면 눈빛들이 왜 그래? 고마워갖고 막 이래야지. 이러고 있어. 추접?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 봐요. 안 추접할 거야 아마.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하고 그러니까 뭐죠? 낙성계약이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는 안 나와 있죠? 불요식계약이다. 법적 성질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채권계약인데요. 자,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인데 농지는 원래 임대차가 금지가 되죠. 그런 거고요. 농경지는요. 자, 그리고 거기 4번 5번 있죠. 4번 5번 체크해 놨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이다. 사용수익 중 어느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채권계약이죠.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드시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도 조금 있으면 볼 겁니다. 처분권 없는 임대차 한번 볼게요. 자, 넘겨보십니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가 그러니까 유효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야? 유효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차임의 지급인데 임대차에 있어서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입니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임대차는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고 계속적 채권 계약에 속하는 거고, 임대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해요. 농지 같은 경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존속기간은요,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 근데 651조 최당 기간 제한 없다고 얘기를 했죠. 상임법이나 주임법에 있고 최장 존속기간 제한도 없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651조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렇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때 임대차가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으면 6월, 1월, 동산에 관해서는 5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6월 내지 1월 또는 5일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된다라고 하는 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주로 적용되는 거지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도 쌍방이 합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기간이 있는 임대차에도 쌍방이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기간 정함이 있는 임대차고 5년으로 했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놨으면, 약정해놨으면 그 약정에 의해서도 이렇게 또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쌍방 또는 일방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지 통고.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더 안 볼게요. 넘겨보십니다. 기간 갱신할 수 있죠. 기간 갱신인데 그 기간 갱신, 계약에 의한 갱신 있잖아요. 약정 갱신, 그건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계약에 의한 약정 갱신 그거 보이십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거 지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다 지워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651조 1항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었어요. 근데 작년에 여기 아마 이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취지는 약정갱신에도 그 취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갱신도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데, 당사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니까 6월 1월 5일 이거 있죠. 600일은 오다. 이거에 의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전항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뭐요?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자, 그리고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데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B에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다라고 하는데, 임대차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은 할 수 있죠. 이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없는 자는 우리 민법 제 118조에 보면은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행위라고 하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지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처분행위 하려면 처분명령이 있던가 아니면 처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존,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는데, 이 이용행위가 뭐죠? 임대차 하는 행위가 이 이용행위잖아요. 이 사람도 임대차 할 수 있어요. 118조에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잘못하면 욕을 100번도 더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118조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임대차 할 때도 욕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대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임대차, 이용행위로서 임대차 할 때는 그 임대차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요 임대차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요. 건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동산도 있긴 있는데 동산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그리고 동산 같은 거 욕도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욕을 많이 먹는데, 이때 이 토지는 둘로 나눠서 토지 임대차가 토지 위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염전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장 기간이 10년 이하예요. 이하고, 기타 목적의 토지 임대차 있죠? 요거는 최장 기간이 몇 년 이하? 5년 이하고, 건물은 구조 종료 따지지 않고 최장 몇 년이요? 3년 이하로 돼 있어. 동사는 6개월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요.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래요. 요 기간 이하로 돼 있다고. 요것도 왜 이렇게 정했을까? 이건 왜 10년, 이거 왜 5년, 이거 왜 3년을 했을까? 합하면, 그렇죠. 합하면 이거야. 여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잘못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금년 초에 어떤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처분권한 없는 자의 임대차입니다. 단기 임대차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권은 없는 자는 임대차 기간을 길게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로만 해야 된다. 단기 임대차인데 견고한 건물에 대한 단기 임대차의 최장 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기 봐야지. 여기 집중을 안 하면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찍어야 되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기 견고한 건물의 임대차는 단기 임대차 최장 몇 년입니까? 3년이지. 견고한 건물 이거는 토지 임대차 목적이 줄넘기가 아니라 뭐였었어요? 견고한 건물 수목 염전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할 때 그때 10년 5년이란 얘기고, 그렇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고 견고한 건물의 단기 임대차는 건물은 구조 종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몇 년이요? 3년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나도 웃었어요. 엄청 틀렸겠구나. 예, 수험생들은 이제 잘 틀리는 부분이니까. 왜? 견자만 여기 보이거든. 그렇죠? 비슷한 거 있으면 아무데나 막 들이대고 막 그러기 때문에 10년 걸릴 줄 알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단기 임대차다 그러고요. 단기 임대차 갱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단기 임대차 더 이상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그럼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하죠. 임대차의 효력은 임대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인데, 임대인의 권리는 여기서 보니까 임차인의 의무가 임대인의 권리하고 서로 매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차임 청구 권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목적물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와 관련돼서 차임의 증감 청구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등이 인정이 된다. 그것만 보시고, 임대인의 의무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의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다. 인도 의무인데 동그라미 2번에 임차물 자체뿐만 아니라 종물이 있으면 그 종물도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방해물이 있으면 방해 제거도 임대인이 해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점유도 임대인이 회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고 얘기했죠. 예, 수선 의무. 예, 수선 의무. 여기서 니은의 임대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는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이런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모두 다 임차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린 임차인으로 살아야 돼. 우리 주택난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민법의 강행 규정으로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난으로부터 방지해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해버리면 임차인들 전부 임차인으로 살지, 나 같아도 임차인으로 살죠. 임차인으로 살고, 집에 시건장치 고장나면 고쳐 안 고쳐?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고 문에다가 붙여놓으면 되잖아. 외출할 때는 외출 중 시건장치 고장났으니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용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귀 시간, 그래, 복귀 시간 밤 11시 그래요. 11시 전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용 밑에 한 줄 더 써놓으면 되죠. PS 이렇게 해놓고. 그럼 도둑놈들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와서 임대인 불러야 되죠. 컴온 해갖고 도둑 맞았네요. 가구 바꿔야 되죠. 그래서 TV 바꾸고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혹시라도 호텔이나 이제 그 모텔 같은 데 가갖고 뭐 하루 정도 투숙하다가 잠깐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시건장치 잘 잠그고 들어갔는데 도둑 맞았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 그거
호텔이나 모텔에서 그거 다 변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난 방지해줄 의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리발을 내밀죠.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면 저 호텔업 하지 말아야 돼요. 여관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다 그 사람들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참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유지수선 의무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유지수선해야 되고, 리을에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데, 면제특약 할 수 있잖아요. 수선 의무의 면제특약,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면제특약, 수선 의무는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면제특약 어떻게 하는 거라 했지? 웬만한 건 집이가고 지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에 면제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이고,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또 임대인은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죠. 담보 책임을 진다. 자, 그 정도 하고 쉬었다가 임차인의 권리 할 건데, 임차인의 권리 이거 칠판 지우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좀 쉬겠습니다.